기자회견장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 품은 아버지의 공책이 심장 박동과 함께 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기술은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 뒤에 이어질 말을 회견장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연, 올해 19살이에요. 학력은 중졸이고 가진 거라고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공책 한 권뿐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불쌍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동정은 필요 없었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건 단 하나 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중졸 소녀 하나가 문 닫기 직전에 작은 공장에 들어가면서 시작돼요. 그리고 한 달 뒤 그 공장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복수였어요. 누구에 대한 복수인지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중학교를 그만둔 건 제가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아버지는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셨어요. 쉽게 말하면 기계 안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길을 그리는 분이셨죠. 그 분야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밤마다 작업실에서 연구하시던 뒷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깨가 조금 굽어 있었지만 그 어깨 위로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던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해 보였거든요. 아버지는 퇴근하면 늘 저한테 그날 연구한 걸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전자회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다른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을 때 저는 아버지의 설계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거의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잃으셨어요. 평생을 바쳐 연구한 기술을 대기업에 빼앗기고 소송에서도 지고 업계에서 완전히 내쫓기셨죠. 아버지는 그 뒤로 점점 말이 없어지셨고 웃음도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어느 겨울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작업실 책상 위에는 다 완성하지 못한 설계 공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공책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책 표지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15살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차가운 곳이라는 걸 그 나이에 처음 알았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동생들 밥을 챙기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뭐든 했어요. 편의점, 주유소, 전단지, 배포, 식당 설거지까지. 손이 트고 갈라져도 장갑 살 돈이 아까워서 맨손으로 일했어요. 그렇게 4년을 보내고 19이 된 어느 봄날, 저는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공업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코끝은 아직 차가웠어요. 대성테크, 전자부품을 만드는 작은 하청업체였어요.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 글씨도 반쯤 바래져 있었어요. 창문 틈 사이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새어나왔죠. 정문 옆 게시판에 붙어있던 구인 전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포장 직원 모집, 학력 무관. 학력 무관이라는 네 글자가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는데 안에서 중년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피곤한 눈에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학생이야? 여기 왜 서 있어? 저는 게시판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일자리 구하러 왔어요. 그분이 물으셨죠. 학교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만뒀어요. 그분이 바로 대성테크 사장 박성호 씨였어요.
잠깐 저를 바라보시더니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직원들은 반대했어요. 생산팀장 태훈 씨는 대놓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죠. 사장님, 중졸 애를 뭘 믿고 뽑아요. 지금 납품도 밀리는 판에. 하지만 성호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일할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기회는 줘야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른에게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대성테크의 포장 직원이 됐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매일 갈 곳이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동생들한테 라면 대신 밥을 해줄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포장 라인에서 일한 지 며칠째 되던 날이었어요. 옆에 있던 공정 설비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컨베이어 위로 지나가는 부품들, 그걸 찍어내는 프레스 기계의 타이밍, 기판 위 회로의 배열. 아버지가 밤마다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잠자고 있던 기억 속에서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회로의 흐름, 공정의 순서, 타이밍의 오차. 그것들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이 설비, 설계가 틀렸다는 걸요. 저는 태훈 팀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요, 이거 설계가 틀렸어요. 팀장님이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포장 직원이, 그것도 중졸 소녀가 설비 설계가 틀렸다고 한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눈이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저한테 학력밖에 안 물어봤지만 아버지는 제게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이 작은 공장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포장 직원인 제가 설비 설계가 틀렸다고 했을 때 공장 안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태훈 팀장님은 코웃음을 치셨고 다른 직원분들도 수군거렸죠. 중졸 애가 뭘 안다고. 그 말이 귀에 박혔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세상은 늘 학력이라는 종이 한 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니까요. 저는 그 종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많은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어요. 하지만 성호 사장님은 달랐어요. 제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제게는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설비 앞으로 가서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프레스 기계의 타이밍이 0.3초 어긋나 있다는 것, 기판 회로의 납땜 온도가 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부품이 미세하게 휘어진다는 것, 컨베이어 속도와 건조 시간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불량이 반복된다는 것을요. 쉽게 말하면 기계들이 서로 박자가 안 맞는 악단 같았던 거예요. 드럼은 빠르게 치는데 피아노는 느리게 치고 있으니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날 리 없었죠. 악기 하나하나는 멀쩡한데 지휘자가 없으니 엉망인 소리가 나고 있었던 거죠. 설명을 다 듣고 나서 태훈 팀장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성호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고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의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낮에는 포장 라인에서 일하고 다른 분들이 퇴근하신 뒤에는 혼자 공장에 남았습니다. 텅 빈 공장에 형광등 불빛 하나만 켜놓고 설비 앞에 쪼그려 앉아 있으면 어릴 적 아버지의 작업실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혼자서 밤늦게까지 기계와 씨름하셨겠죠. 스패너를 돌리다가 문득 아버지의 손이 생각나서 멈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손은 늘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저를 안아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공책을 펼치며 하나씩 작업했어요.
공책에는 아버지가 연구하시던 공정 설계의 원리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 읽다 보면 마치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프레스 타이밍을 조정하고 납땜 온도를 정밀하게 세팅하고 컨베이어 속도를 공정별로 최적화하는 작업을 밤마다 반복했어요. 손가락이 기름에 까맣게 물들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기계가 하나둘 제 박자를 찾아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성하지 못한 일을 제가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쏟아지던 불량 부품이 확 줄어든 거예요. 태훈 팀장님이 처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불량률 데이터가 적힌 종이를 내밀더니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짧게 말씀하셨어요. 인정한다. 그 네 글자가 어떤 칭찬보다 무거웠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실력을 인정해준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결과는 놀라웠어요. 불량률이 30%에서 2%로 떨어졌거든요. 30개 중 9개가 버려지던 게 100개 중 2개만 빠지는 수준이 된 거예요. 생산 속도는 올라갔고 원가는 내려갔어요. 납품 품질이 좋아지니 대성 테크 물건 괜찮던데?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폐업 직전이던 대성 테크가 갑자기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사장님이 어느 날 퇴근하지 않고 남아있는 저를 발견하셨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설비 밑에 누워있는 저를 보시더니 한참 말없이 서 계시다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내려놓으셨어요. 다연아, 고맙다.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게 너무 오래전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캔커피를 손에 쥐고 있는데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퍼졌습니다. 대성테크는 살아나고 있었어요. 작고 허름한 공장에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직원분들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저도 이곳이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가족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오는 법이죠. 대성테크의 변화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원청 대기업 신우전자의 기술본부장 최영진. 그가 대성테크의 갑작스러운 품질 향상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 하청업체에 누가 있다. 그의 부하 직원이 보고서를 올렸고 그 안에는 새로 들어온 직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다연. 그 이름을 본 순간 최영진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직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를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저를 둘러싼 진실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먼저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대성테크가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자 신우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공장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신우전자 측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명함에는 기술협력팀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협력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가 갑자기 품질이 좋아졌는데 그 기술 우리한테 넘겨. 안 그러면 납품 계약 끊을 거야. 원청이 하청한테 하는 전형적인 갑질이었죠. 기술은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들었는데 큰 회사라는 이유 하나로 그걸 고스란히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성호 사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납품 계약이 끊기면 대성테크는 바로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직원들의 생계가 한순간에 끊기는 거예요. 저는 사무실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신우전자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중얼거리시던 이름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주먹을 꽉 쥐셨어요.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어린 저는 그냥 아버지가 화났을 때 하는 버릇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공책을 다시 펼쳤어요. 공책 뒷부분에는 설계 도면이 아니라 빼곡한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개발한 원천 기술의 내용과 그 기술이 어떻게 빼앗겼는지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최영진, 신호전자 기술본부장이었어요. 아버지의 메모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신호전자와 공동 연구를 하셨는데 그때 개발한 핵심 기술을 최영진이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내버린 거였어요. 아버지가 항의하자 오히려 아버지를 기술 유출범으로 몰았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렸죠. 소송도 했지만 작은 엔지니어 혼자서 대기업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잃고 쓰러지신 이유가 이 공책 안에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로 하지 못한 이야기를 글로 남기신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딸인 제가 언젠가 이걸 읽어주길 바라셨던 걸까요? 공책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큰 감정은 눈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한 게 만들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아버지가 끝내 지키지 못한 것을 이제 제가 되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19살 소녀의 어깨에 10년 전에 한이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신호전자는 본격적으로 대성테크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자료를 넘기지 않으면 하청 계약을 전면 해지하겠다고 통보해온 거예요. 성호 사장님은 직원들 앞에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사무실에서 혼자 한숨을 쉬고 계신 걸 저는 봤어요. 태훈 팀장님은 복도에서 벽을 주먹으로 치셨고 다른 직원분들 얼굴에도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큰 회사의 욕심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거잖아요. 아버지 때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삼키는 것처럼 힘없는 사람들의 노력이 또다시 짓밟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호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떻게 기술을 빼앗기셨는지, 그리고 그걸 한 사람이 바로 지금 대성테크를 압박하고 있는 신호전자의 최영진이라는 것을요. 성호 사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그러다 제 어깨를 두 손으로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다연아, 내 아버지 목까지 우리가 같이 싸우자.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혼자였지만 저에게는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공책을 펼쳤어요. 아버지가 완성하지 못한 마지막 설계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설계를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공정 기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빼앗긴 기술보다 더 뛰어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요. 대성테크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쳤어요. 밤낮 없이 매달렸고 공장 전체가 하나의 팀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태훈 팀장님은 새벽까지 제 옆에서 공구를 건네주셨고 성호 사장님은 매일 따뜻한 국밥을 사다 놓으셨어요. 작은 공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큰 회사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서로를 믿는 마음이요. 그렇게 완성된 새 공정 기술이 업계에 공개되던 날 신호전자의 최영진은 모니터 앞에서 얼굴이 새하얘졌다고 해요. 10년 전 빼앗은 기술의 딸이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걸 들고 나타난 거니까요.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새 공정 기술이 세상에 공개된 날 업계 전체가 술렁였어요.
생산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품질은 2배로 올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든 곳이 전국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하청업체 대성테크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원청보다 뛰어난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기술이 공개되자마자 여러 대기업에서 협력 제안이 쏟아졌어요. 대성테크 사무실 전화기가 쉴 틈 없이 울렸고 성호 사장님은 정신없이 미팅을 다니셨죠. 태훈 팀장님은 공장에서 늘어난 주문을 처리하느라 밤잠을 줄이셨지만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직원분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폐업 직전까지 갔던 공장이 살아났으니까요. 한때 저를 못마땅해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저한테 다연아, 밥 먹었어? 하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게 참 따뜻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건 결국 함께 땀 흘린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더라고요. 반면 신호전자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어요. 대성테크가 독자 기술을 갖게 되면서 더 이상 하청이 아니라 경쟁자가 된 거예요. 다른 기업들도 대성테크와 직접 거래하기 시작했고 신호전자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졌습니다. 10년 동안 남의 기술을 빼앗아 쌓아올린 탑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빼앗은 것 위에 세운 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이제야 세상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날이 왔습니다. 대성테크의 새 기술을 공식으로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솔직히 다리가 떨렸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19살이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손에 쥔 원고지가 살짝 떨렸지만 아버지 생각을 하니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가슴 안쪽에 아버지의 공책을 품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말했어요. 이 기술은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 고 이준석 엔지니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신 설계를 바탕으로 완성한 겁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10년 전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고 업계에서 쫓겨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아는 채 세상을 떠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했고 그 누군가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때 회견장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최영진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빼앗긴 기술, 이제 돌려받겠습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최영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지는 게 보였어요. 10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터진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서는 이기지 못했던 싸움의 결말이 이제야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성호 사장님이 무대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습니다. 우리 회사에 기적이 온 줄 알았는데 기적이 아니었구나.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적 아니에요, 사장님. 복수입니다. 사장님이 코를 훌쩍이시며 웃으셨고 뒤에 서 있던 태훈 팀장님도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닦으셨어요. 아무도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모두가 울고 말았어요.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싸워온 사람들이니까요. 남이면 안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공장에 남았어요. 텅 빈 작업장에 형광등 하나만 켜놓고 아버지의 공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표지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아빠, 해냈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형광등 불빛이 아버지의 작업실에서처럼 조용히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버지는 분명 어딘가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다연, 올해 19살이에요. 학력은 중졸이고 가진 건 아버지의 공책 한 권과 저를 믿어준 사람들 뿐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대한민국 산업의 판도를 뒤집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알아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을 펼칠 수 있게 해준 건 작은 공장에서 만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성테크는 이제 더 이상 작은 하청업체가 아니에요. 하지만 공장 한쪽 벽에는 여전히 바랜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어요. 성호 사장님이 바꾸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우리가 시작한 곳이니까요.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말자는 뜻이겠죠. 작은 공장 앞에 서 있던 중졸 소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